러시아는 나름대로 대한민국에 우호적이고 한국 자본이 들어와 주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고요. 대우 제품이 정말로 잘 팔렸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바라는 가격대에 정말로 품질 좋은 가성비 네. 딱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자리를 그 뒤에 뭐 삼성이 해줬고 현대가 해줬고 그다음에 LG가 해줬는데 전쟁으로 잠시 이게 좀 교란이 됐지만 네. 다시 복원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류현수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이제 러시아와 중국 어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본 이유가 예.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휴전이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면 예. 우리나라 뭐 주식이나 뭐 이런 증권가에서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뭐 재건주, 뭐 테마 예. 뭐 건설주 막 이런 것들 막 투자 막 해야 된다 했던 얘기들도 막 나왔었는데 예. 러시아 쪽도 예. 이제 재건을 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 아마 이쪽에서도 기회가 많을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파트너로 한국이 좀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예, 들어가지고 그것도 예. 한번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특히 이제 투자처 같은 건 제가 잘 몰라서요. 네. 근데 그냥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예,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자면 러시아는 일단 그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네. 저출생 국가여서 계속 노동력이 부족했는데요. 그 빈자리를 모르면요, 중앙아시아의 스탄 공화국 네네. 여기서 오는 이주민으로 메웠는데 이게 그 좀 문제가 생겼죠. 스탄 공화국의 일부 세력이 테러를 저질러서 네. 그때 한 100명 넘게 죽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러시아 정부가 부족한 노동력을 스탄 공화국의 그 네. 노동자로 메우는데 좀 제한을 둔 상태거든요. 그 빈자리를 아마 북한이 메워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메우고. 근데 러시아는 노동력이 부족하지만 또 하나가 과학기술과 네. 자본에서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죠. 더더군다나 러시아가 원하는 그 자본이 그러니까 부족한 지역이 이 동북아시아 지역이에요. 네. 연해주라든지 동북아시아 지역이 원래 러시아 제국 때부터 이쪽 지역을 개발하고 싶었는데 노동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 부족해서 제대로 개발을 못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그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쪽 지역의 경제 발전을 상당히 많이 도모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임기에 거기 국립대학도 세우고 연구소도 세우고 러시아로서는 이쪽 유럽 쪽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발전의 축으로서 이 동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어떤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 핵심 허브가 바로 블라디보스톡이었는데요. 근데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좀 돈이 모자란 거예요. 네. 누군가를 해줘야 되는데 제일 좋은 상대방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 이전까지는 러시아와 그 대한민국이 정말로 사이가 좀 사이가 좋았죠. 좋았고요. 따지고 보면 지금 K방산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 기술력이 다 어디서 나냐면 불곰 사업. 예, 러시아로부터 다 받은 네. 거거든요. 미국은 절대로 하이 테크놀로지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러시아는 여러 가지 위해서 가져가세요라고 하면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그 밀착 관계가 있었고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을 외우면서 윈윈 전략을 나갔었는데 그런 관계를 다시 푸틴이 이제 복원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중국과 제조업 이런 걸로 계속 지금 경쟁하듯이 예. 사실 중국과 러시아도 지금 친밀한 관계라면 예. 우리나라 말고 중국한테 어떤 뭐 이런 거를 해도 되는 걸 텐데 예.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좀 국제 정세에서도 유리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분을 지키려고 했을 때요. 너무 중국에 몰빵해 버리면은 사실 이게 안 좋죠. 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그 투자가들이 계란을 나눠 담는다고 할 텐데 네. 중국과 그 밀착한다고 해서 중국과 모든 것을 다 맡겼다가는 이게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러시아가 불리한 입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균형 맞춘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요.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러시아로서 볼 때는 좀 찝찝한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너무 키워주는 느낌. 너무 덩치가 큰 나라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휘말려들면 우리 골치 아프다 싶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위험스럽게 느껴지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뭐 이게 돈만 벌면 되지 약간 뭐 영토 욕심이나 이런 게 좀 없는 나라로 좀 취급을 많이 받으니까.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틀어지게 된다면 중국은 아마 연해주 지역을요. 네. 이거 옛날에 우리 청해 영토였는데 너희들이
옛날에 그 서방 네. 제국주의 국가와 짬짬이해가지고 뺏어간 거 아니냐? 이거 달라라고 한다든지 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역사적인 영토뿐만 아니라 중국이 그 태평양으로 진출한다고 했을 때 네. 이쪽은 다 미국이 돌연선이라고 하는 아니 그 미국이 다 지금 막아놓고 하고 있는데 달리 빠져나갈 지역이 바로 그쪽 지역입니다. 그러네요. 연해 지역이 있는데 이쪽 지역이 사실은 러시아가 딱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 못 나가고 있는데 이쪽 지역을 돌려받는다면 어마어마한 이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이 동북아시아 쪽에서 이제 러시아 예, 예, 지방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줘버리면 예, 예. 나중에 또 종속돼 버릴 수가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도 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경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한다고 했을 때 이쪽 지역에 그러니까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이 서로 견제하면서 아니면 팽팽하게 균형을 유지하기를 바랄 텐데 너무 중국에 몰빵해 버리면은 네. 좋지 않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이 매력적이죠. 일본하고 러시아는 어떤 사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뭐 협력할 마음이 전혀 없나요? 잘 아시겠지만은 국방 사계도 네. 영토 문제가 걸려 있고요. 한때 전쟁까지 네. 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또 러시아가 볼 때 일본은 미국 똘마니로 보일 것이고 아예 그냥 뭐 서로 얘기를 서로 근데 사실은 또 제국 대 제국끼리의 어떤 그게 있어서 네. 전쟁 그 지난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일본이 러시아 그러니까 미국에게 아주 모든 걸 다 들어주면서도 끝끝내 러시아와의 경제 개발이라든지 경제 협력이라든지 가스 수입은 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일본이 유연한 어떤 입장을 취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볼 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러시아와 일본이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옛날 전쟁을 했고 해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뭐 안 볼 사이인 것은 아니고요. 네. 다 서로의 끈을 놓치지 않고 진행이 되는데 또한 또 일본은 중국보다는 좀 덜 그래도 껄끄러운 상대긴 하죠. 또 일본의 영향력이 러시아에 커지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한국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 동업 파트너를 삼는데 네. 항상 우리가 동업 파트너 하면은 이 자식이 언제 내 뒤통수 칠까 걱정스러운데 대한민국은 그런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동업 네. 파트너로서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죠. 나름 또 열심히 또 하고 또 기술도 있고 하니까 돈도 그렇고요. 있고. 예. 그리고 또 뭐 러시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사실은 그 러시아에 적지 않은 고려인들이 사는데 이 고려인들이 나름대로 러시아에서 좋은 평판을 지금까지 가져왔고요. 네. 이 가교가 될 수 있겠죠. 잘 활용하면. 그러면은 지금 뭐 저희가 아는 수준에서는 러시아에서 한국 기업들 막 쫓겨났다 뭐 이런 예, 예. 얘기들만 사실 듣고 있는데 예. 이게 어찌 보면 좀 이면에 좀 다른 얘기도 좀 있을까? 뭐 나중에 전쟁만 끝나면 뭐 한국이 다시 들어갈 수 있다든지. 아시겠지만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한국 제품이 도시락일 네. 텐데요. 라면. 예, 라면일 텐데 뭐 거의 뭐 국민 기호품인데요. 끝까지 아마 철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 서방 기업이 러시아에서 발을 빼는 과정이 2014년 크림반도 뭐 네. 통합, 병합 아니면 강탈 이후로 벌어진 현상인데요. 그때 끝까지 그 남아서 러시아의 관계를 유지했던 기업들은 상당히 그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냉혹한 국제사회 아니면 경제 그 시장에서 뭐 정에 따라서 뭐 입장을 바꾸진 않겠지만 2014년 이후로 끝까지 러시아에 남아 있고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약간 좀 좋게 말하면 의리가 있게. 예, 의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기 뭐랄까 많은 혜택을 그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도시락일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또 작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갈 때는 네 맘대로 나가긴 해도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라고 하면서 서방 기업에 상당히 뭐랄까 쌩쌩 찬반한 모습을 보였는데 약간 온도차가 있어요. 한국 기업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매장하게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있고 뭐 최근에 오리온 제가 기업에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들어갔다고 알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현대 네. 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엄청난 그 대규모 공장을 세워놓고 가동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 눈치 보면서 버틸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네, 1달러에 팔고 나왔다. 예, 빠져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이명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재매입 계약인가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이게 그 다시 한국 자본이 들어오기를 올 수 있게. 유도한다고 했을 텐데 그게 아마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면은 지금 휴전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뭐 물가나 뭐 이런 세계 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있겠지만 예. 한국 기업한테는 좀 직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우크라이나의 뭐 재건 사업에 그 참여해서 어떤 이익을 얻어낸다고 제가 볼 때는 별로 실현성이 없는 우크라이나 얘기고요. 쪽은 좀 일단 네. 그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시장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러시아와 뭐랄까 좋은 관계를 맺어서 기술을 받아올 건 받아오고 넘겨줄 건 넘겨주고, 그리고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하는 과정이 그 전까지 존재했었는데 그 과정을 복원할 때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러시아는 나름대로 대한민국에 우호적이고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 자본이 들어와 주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고요. 그럼 러시아 국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고려인이나 이런 뭐 익숙함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뭐 좋은 편이라고 봐야 돼요. 지난 30년 동안 상당히 좋았죠. 딱히 뭐 서로 뭐 싸운 적도 없고 하니까. 예, 싸운 적도 없었고 실제로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바라는 가격대에 네. 그리고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을 공급해왔던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제가 2000년대 초까지 그 러시아에서 한 장기 체류한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없지만 대우가 대우. 있을 때 네, 네. 대우 제품이 정말로 잘 팔렸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러시아 사람들이 바라는 가격대에 정말로 품질 좋은 가성비 네. 딱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자리를 그 뒤에 뭐 삼성이 해줬고 현대가 해줬고 그다음에 LG가 해줬는데 전쟁으로 잠시 이게 좀 교란이 됐지만 네. 다시 복원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쟁 이후에 이제 종결이 되든지 뭐 휴전이 되든지 하면은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에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예. 또 우크라이나는 사실 일단 경제 규모가 러시아보다 훨씬 적고요.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재건이 될 가능성이 없기 뭐 때문에 빚 갚기도 지금 바쁘니까. 예, 별로 그 이윤이 별로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러시아는 뭐 무궁무진하죠. 그러면 러시아 내에 있는 그 러시아 기업들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이런 전후 재건 사업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기초 체력을 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모든 것을 백화점식으로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나라가 아니고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에너지 이런 것은 뭐 꽉 움켜쥐고 있겠지만 그다음에 또 최첨단 기술 중에서 우주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할 텐데 굳이 뭐 쉽게 말하면 어떤 특정한 분야 기반이 없는데 뭐 그걸 막 아둥바둥 돼가지고 하려는 입장은 없죠. 그래서 러시아가 자동차를 못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우르스인가 해가지고 네. 롤스로이스에 대항해서 러시아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푸틴 대통령 때 만들어낸 고급 세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유명해진 게 뭐냐면 그 푸틴 대통령이 북한 방문했을 때 김정은한테 선물했던 차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그 러시아 자동차 기업이 없느냐? 러시아 사람들한테 아니 그냥 에너지 팔아가지고 번 돈 가지고 독일차 사오면 되는데 네. 왜 아둥바둥 되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어떤 뭐 그 사회적인 뭐 문화나 뭐 이런 게 있는 걸까? 아니면 이게 역사가 뭐, 있나요? 뭐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네. 어떤 뭐랄까요? 대국적 마인드가. 예, 대범한 측면이 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는 워낙 지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원이 네. 없기 때문에 아둥바둥 되면서 막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럼 팔자 저거. 널린 게 아. 그 천연가스고 석유고 한데 네.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뭐 내뿐만 아니라 내 손자까지도 먹이 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막 그 쪼잔하게 막 달라 들어가면 밤잠 설쳐가면서 기술 개발해가지고 하게 되겠느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멋있고 큰 거 이런 건 하는데 예. 좀 그러니까 쉽게 잔잔한 건 안 말하면 한다. 러시아라는 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한 군사 기술이라든지 최첨단 테크놀로지에서는 자기가 딱 붙잡고 네. 하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이런 산업에서는 별로 이렇게 아둥바둥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도요. 네. 아니 초코파이 네. 그냥 한국에서 값싸게 들여오면 되지 뭐하러 그거 하느냐 이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네. 이게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뭐 없기 돈 벌어야 때문에 되니까 지금. 자기들 다 아둥바둥 되는데 이거는 뭐 널린 게 천연자원인 나라에서는 네. 좀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하긴 뭐 지금 뭐 개발을 하면 되는데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땅이 뭐 워낙 많고 그런데도 뭐 파면 다 자원이니까 굳이 뭐 이렇게 막 열심히 막 해야 되겠다. 사실 이렇게 여행 좋아하시는 없군요. 분들은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네. 시베리아 거쳐가지고 울랄산맥 넘어서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보시면 알 텐데요.
가도 사람이 안 보여. 그러니까. 가도 숲만 보이고 네. 뭐 보이는데 사람 안 보이는 그런 땅에서 사실은 우리나라랑 좀 이게 마인드가 다를 수밖에 없죠. 하긴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땅 파면 바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예. 뭐 저것도 지금 다 이거 바빠서 못 하고 있는데 예, 굳이 예. 뭐 지금 이걸 언제 하냐 예, 이런 예.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좀 기회가 있을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를 좀 예, 해주신 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결국에 이제 뭐 외교, 뭐 전쟁, 뭐 분쟁 이런 것들이 결국에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 앞으로의 뭐 미래를 또 이제 뭐 보장받고 또 더 잘 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또 싸움도 나고 막 하는 걸 텐데 예. 한국 입장에서는 결국에 뭐 우리 아까 우크라이나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게 또 한번 이렇게 경쟁력 잃고 한번 또 이렇게 좀 주권 국가지만 힘이 또 약해지면 예전처럼 과거의 우리 역사처럼 또 그렇게 막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 상황에서 결국에 러시아, 뭐 중국, 뭐 미국, 일본 할 거 없이 다 진짜 열강들 사이에 이제 속해 있는데 예. 보통 이제 이럴 때 어떻게 잘 지내야 되냐라는 걸 이제 역사학자로서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정말 원론적인 얘기일 텐데요. 네. 일단 뭐 한반도는 죽으나 사나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라는 4대 열강 네. 속에서 네. 활로를 도모해야 되는 나라고 그나마 한반도 사람들이 볼 때 조금은 더 뭐랄까요 그 우호적으로 나온다고 할까 아니면 굳이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아둥바둥 되는 그 성향이 가장 적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뭐일 전쟁할 때 한반도를 그 식민지 하려고 일본과 싸운 나라인데 그런 말 할 수 있겠냐 하는데 사실은 그 한반도를 놓고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이 충돌했을 때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반도는 식민지 한다. 네. 삽니다. 이거였고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는 것은 사실 러시아 제국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고 부담이 된다. 한반도에 러시아의 우호적인 내지는 친러시아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좋고 중립국 정도가 들어서면 나쁘지 않다. 이런 정도의 마인드였거든요. 네. 이러다가 이제 이해관계가 그 절충이 안 돼가지고 일본과 대판 싸우고 이제 전쟁에 패배했던 건데 그런 걸 놓고 볼 때 한반도를 반드시 자기 세력권에 넣어서 꽉 움켜쥐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옛날 러시아도 하지 않았고요. 네. 사실 스탈린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이 패망했을 때 마음만 먹었으면 쭉 밀고 나와서 한반도를 차지할 수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의 붉은 군대가 함경도에 있을 때 네. 미군은 저기 아래 남반군도에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 스탈린이 마음만 먹었으면은 쭉쭉쭉 하루 이틀만 밀고 나가면은 저 부산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거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반도를 바라보는 러시아 및 소련의 관념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굳이 이거를 식민지로 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완벽히 딱 움켜잡아가지고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아까 그 공장 하는 거랑 비슷한 마인드가 예. 굳이 뭐 이렇게 뭐 할 필요가- 한반도에 친러 네. 친소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좋고 네. 그냥 뭐 중립국 정도가 들어서면 나쁘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본론 돌아보자면 한반도 주변의 4대 열강 중에서 그나마 좀 뭐랄까요 덜 공격적이고 네. 덜 그러니까 호전적인 나라가 러시아다. 우리나라한테는 예. 우리나라한테는 그래서 그런 나라를 우리가 굳이 배척할 필요가 없고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는 것이 대한민국이 일본, 중국, 미국을 상대할 때 상당히 좋은 카드가 된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편견이 사실은 심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그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러시아 가장 적대적인 자세를 보이는 나라가 당연히 우크라이나일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요? 예, 뭐 미국 아닐까요? 미국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예, 있군요. 폴란드야 네네네. 뭐 그렇죠. 그 바로 관계 있었는데 옆이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었어요. 3년 사이에 엄청나게 러시아에 대한 네. 반감이 생겼는데요. 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만큼 우리나라가 쏠림 현상이 강해서 그렇거든요. 전쟁을 했으니 우크라이나에 감정이입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반면에 러시아를 욕하고 비판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뭐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닌데 조금 우리도 좀 넓은 견지에서 보자. 분명히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한테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텐데 척을질 관계가 없고요.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북한과 지금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를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북한이 싫으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네.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얘기죠. 러시아와 북한은 완전 뭐 지금 동맹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게 그 동맹으로 가는 길은 뚫어놨습니다. 근데 그 길이 자갈밭이 될지 아니면 8차선 고속도로가 될지는 향후에 이 동북아시아의 국제 역학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도 뭐 한국도 그냥 파트너 정도로 그냥 같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 정도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그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은 둘 사이에 길을 뚫었죠. 그 전까지 길도 없었던 상태였는데 지금 길을 뚫어가지고 그게 뭐 정말 그 오솔길이 될지 비포장 도로가 될지 네. 아니면 8차선 고속도로가 될지는 향후에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정세가 펼칠지에 따라 다른 거고요. 네. 대한민국이 만약에 북한을 견제하고 싶다면, 북한의 힘을 빼고 싶다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맺어지는, 그러니까 그 형성되는 그 도로가 오솔길이나 네. 비포장 도로가 되는 선에서 만들어야지 이 8차선 도로로 되기를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러시아가 서방에 좀 러브콜을 했을 때 좀 약간 예. 거절하니까 다른 걸로 가듯이 예, 우리나라도 또 너무 러시아랑 또 척을 지기 시작하면 예. 북한과 또 같이 그래서 갈 수도 북한이 있으니까. 싫으니까 러시아도 싫다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 러시아가 북한과 그런 어떤 끈끈한 관계가 그런 맺게 된 가장 큰 계기는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러시아가 이 동아시아에 진출하고 싶은데 네. 그러려면 중국과도 교섭을 해야 되고 일본과도 교섭을 해야 되고 미국과도 교섭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상대방과의 어떤 교섭을 할 때 우위를 차지하는 카드로 북한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과 교섭을 할 때 북한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일본이나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지금 중국과 북한이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거든요. 이때 북한과 러시아가 관계를 좀 강화해서 또 러시아가 중국과 교섭을 할 때 또 일정한 카드로 쓴다.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치트키로 네. 사용한다는 것인데 북한과 그 러시아가 가까워졌다고 해서 반드시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척을 질 필요는 없을 것이고 아마 분명히 그 크레물린이나 푸틴도 북한과 어떤 밀착 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한민국 내치겠다 내지는 뭐 적대하겠다 아니면 못 본 척하겠다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러시아란 나라와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지 우리가 발전의 동력을 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키는데 좋은 카드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북한이 정말로 싫다고 하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척지기보다는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국에 모든 나라들이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 외교적인 포석을 두듯이 예. 우리나라도 또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렇게 되겠고요. 너무 막 명분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좀 아쉽고 좀 안타까운 측면이 우리가 늘 말로는 국제사회는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념보다는 아니면 뭐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요. 네. 실제로 쉽지 우리가 않아요. 외국과 관계를 특히 러시아 관계를 맺을 때는 그런 실리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자꾸 그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다. 네. 뭐 호전적인 국가다고 하는 어떤 옛날 어떤 그런 관념을 투영해서 러시아를 보면서 좀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깜짝 놀란 사실이 지난 3년 동안에 아직까지도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로 보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어떤 나라인가? 사실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 그 푸틴 대통령은 소련과의 관계를 끊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보다는 러시아 제국의 전통 유산을 끌어와서 네.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부활절 교회에서 가장 성대한 행사가 벌어지는 나라가 지금 러시아인데 거기에 꼬박꼬박 참석해서 러시아의 종교 수장과 포옹하고 여기 뭐랄까 서로 이제 같이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좀 달라졌다. 달라졌고요. 어. 그러니까 또 하나가 러시아가 분명히 아주 그 뭐랄까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죠. 네.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 민주주의 아니면 상대 손상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자꾸 그 러시아를 독재 국가. 네. 독재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 그러니까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러시아에서 공산당이 있어요. 네. 만년야당입니다. 만년야당이고 점점 지지율이 떨어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 70대 노인들만 지지하는 그런 정당으로 되어 있는데 러시아에서 공산당의 집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또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에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고 욕할 수는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여서 싫다.
이런 식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방향을 잘못 잡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네.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뭐 북한의 존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막 공산주의 뭐 이런 거에 벌써 이제 좀 약간 좀 반감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렇긴 예. 하지만 사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러시아와의 우리는 그동안의 어떤 뭐 분쟁이나 다툼 같은 것도 예, 적었고 예, 하니까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을 것 예. 같다. 없고 설령 뭐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감성에서 러시아를 미워하고 푸틴 대통령을 싫어할 수는 있는데 근거가 네. 러시아와 푸틴이 공산당이어서 그렇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아니다. 예, 오해다. 예, 예. 이제 독재를 하고 있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독재를 하고 분명히 뭐 저기 민주적인 체제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따지자면요. 아니, 선거를 하긴 하죠. 예,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뭐 뭐 민주주의도 문제가 많기 예, 때문에 뭐 예. 독일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뭐 스웨덴 이런 네. 몇몇 나라 빼놓고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도 하고 사실 또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서유럽의 민주주의도 지금 사실 위기에 처해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예. 국익을 위하자 예. 이렇게 그리고 마무리하면 또 되잖아요. 넓은 견지에서 세계를 바라보자. 네, 지금까지 류한수 교수님 모시고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또 기회가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예. 이제 세계의 이런 국제 정세가 다 결국에 국익을 위한 어떤 이런 그렇습니다. 움직임들이 이제 그 물밑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도 여기서 너무 좀 이렇게 이념 이런 거보다도 실리를 추구하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서 앞으로 이제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앞으로 뭐 어떤 정치의 어떤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